안녕하세요.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운영위원 홍현정입니다. 4월 민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꽃 피는 4월, 또 잔인한 4월이 시작되는데 도저히 지난 3월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3월의 첫날, 3.1절 기념 104주년을 맞아 대통령이 했던 그 망발의 축사, 그리고 그에 맞춰 친일파가 되리라는 한 도지사의 발언, 3.1절의 일장기 개항 등 3월 첫날부터 우리를 완전히 멘붕에 빠뜨렸죠. 그러고는 일본에 가서 1박 2일 하면서 굴종 외교에 정점을 찍었죠. 그 이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고, 그런데도 이 나라의 대통령실은 그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나 하니 집권 1년도 안 되어 외교는 물론 나라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희대의 정권입니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던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의결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시민들은 시장의 제2권 상정, 즉 거부권 행사를 바랬는데 시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세에 눌렸는지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이 조례는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시민들과의 최소한의 소통은 있었는지 묻고 싶군요. (4월의) 여러 이야기입니다. 우선 4월 11일 화요일에는 우리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창립한 지 10주년이 되어 1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진행합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데 장소는 예전 농민회관인 DS 컨벤션 1층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 웹자보를 보시고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수요일에는 작년 10월 29일에 희생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2구 진실버스로 수원에 방문합니다. 아침 8시에 수원역에서 출근 선전전을 시작하여 12시에는 수원시청 건너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리는 제7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에 특별 참가할 예정입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 용담 안점순 인권운동가 5주기를 맞아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금 다시 기억전을 열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 4월 11일 정오경 서울농대 축산과에 재학 중이던 고 김상진 열사가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하는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할복자결로 산화한 지 올해로 48주기가 됩니다. 그 항거의 장소에는 추모비가 놓였으며 사단법인 김상진 기념사업회가 김상진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김상진 기념사업회와 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공동으로 1975 김상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4월 21일 금요일 저녁 6시 반부터 팔달산 중턱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상영합니다. 오랜만에 팔달산에도 올라보실 겸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는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10주년 기념 특별기획 토론회를 지역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나아갈 길, 지역분권과 지역정당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50여 명의 시민과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토론회에선 한결같이 지역정당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현실적 장벽과 기존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리고 자치분권을 위해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제 꼭 열흘 남았습니다.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창립 10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오는 4월 11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본행사는 오후 7시부터 화서동 DS 컨벤션 예전 농민회관 1층에서 진행됩니다. 화서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니 술 한잔 그리우신 분들께서는 봄날과 함께 사뿐히 걸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10년의 성찰을 담은 활동 소개와 지난번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10년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다시 한번 일정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영균 운영위원장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11일 DS 컨벤션에서 뵙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가오는 4.19 혁명 기념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까요? 기대도 안 됩니다. 다음 순서는 민주사랑방입니다. 초대 손님으로는 김준혁 교수께서 나와주시는데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대통령의 부인들을 통해 알아보는 현대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그 현재 한신대 정조교양학부 교수이고 정조 전문가, 최근에는 이분을 사실은 광장에서 촛불 든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교수가란 애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촛불 교수라니 뭐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또 이렇게 또 이사님께서 또 좋은 또 별명을 지어주셔서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족보에 좀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니까 현재 대통령의 부인들이 하도 뭐 1대서부터 3대까지 프란체스가 해먹고 뭐 이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김건희 씨까지가 20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예. 많나요? 우리가 보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많았나요? 난 뭐 별로 많지 않은 줄 알았더니. 예. 보니까 이승만 프란체스카 여사가 3번을 해먹었고요. 네. 유경수 여사가 5, 6, 7, 8 4번을 했어요. 4번 고자 60년 뭐 하여튼 그렇게 되겠네요. 7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순자 씨도 2번을 했네. 2번 그랬죠. 2번 했죠. 공식적으로 2번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대통령 현재 지금 이제 대통령의 부인들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를 한번 짧게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면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회원들이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예. 뭐 아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보시고 예. 하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예. 좀 흥미로운 이야기 좀 하나 좀 하도록 하죠. 예.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부인 프란치스카 여사는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예. 뭐 그 예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뭐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뭐 무지하게 거짓말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했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이제 없는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다. 뭐 그럴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어려서 결혼을 했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재혼을 하신 걸로. 예, 본부인을 이제 내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한국에서 온 왕자다, 프린스다 이렇게 뻥쳐가면서 다니다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유학 온 그 프란치스카라고 하는 아주 미모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됐죠. 물론 그 사이에도 이제 한국의 어떤 유학생들, 젊은 여성들과 굉장히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는 오늘 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 프란치스카 여사는 뭐 영부인으로서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기거나 역할했던 분은 이제 아니라고 좀 보여지죠. 다만 그래도 한국에 와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있을 때
뭐 한복을 입고 뭐 행사를 다니거나 또 이런 일들은 좀 뭐 역할을 했었죠. 프란체스카 여사가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논쟁할 내용은 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히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꽉 잡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건.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오스트리아의 뭐 귀족 출신인 건 뭐 분명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바람기가 뭐 무지하게 많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뭐 남편의 바람기를 글쎄 어떻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너무 늙은 나이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사고 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긴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남편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여자들 특징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유교 문화인 우리나라 상황이랑 에서는 뭐 다르죠. 다르겠죠. 뭐 이승만 같은 경우도 이제 일찍부터 그 외국 나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문화는 익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부인하면 가장 모범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유경수. 예, 상황이었죠. 유경수 여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여인입니다.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평가가 있어요. 굉장히 그 참 훌륭한 사람이다, 또 차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평가는 아주 냉정하죠. 예, 김종필 국무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둘째 형이었던 박상희의 사위였죠. 그렇죠. 예. 그 이제 박상희 그분이 이제 옛날 경남도당 이제 부위원장도 했고, 뭐 아주 그 사회주의자로서 그렇죠. 뭐 아주 대단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었었죠. 근데 그 따님이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었던 그분이 이제 뭐 엄청난 뭐 미인이었었죠. 젊어서. 그래요? 예. 초등학교 교사였었는데 당시 이제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번 보고 반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당시 장군이었죠. 쫓아다니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 남로당 출신 딸인데도 하겠느냐 이랬을 때 이제 김종필이 난 무조건 한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굉장히 큰 로맨스였었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남로당의 딸하고 결혼할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초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종필 이제 그 중령이 그 자기의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가의 그 삼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박정희가 이제 그렇죠. 처삼촌이니까 그렇죠. 처삼촌 댁에 이제 이렇게 좀 뭐 밥도 좀 쌀도 좀 빌려달라, 뭐 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렇게 냉정하게 박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요? 예, 유경수 여사가. 유경수 여사가. 그래서 김종필 국무총리의 이제 자서전에 보면은 그 이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이 겉보기와 전혀 다른 여인이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경수 여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굉장히 이제 남편한테 조언을 좀 많이 했다. 남편이 이제 뭐 그런 그 독재 국가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인권 탄압과 또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러지 말아달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유경수 여사가 굉장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남편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국가 지도자로서 안정되게 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뭐 김수환 추기경한테도 찾아가서 좀 이렇게 우리 남편이 자기가 옆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민주주의에 어떤 헌신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고 하고 법정 스님한테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세간에는 그래서 뭐 법정 스님하고 너무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 유경수 여사랑.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 정확히 이해해야 될 건 유경수 여사가 보통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하고 나이 차이도 좀 있었고요. 또 박정희는 이제 원래 본처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호남이라고 하는 이제 본처가 있었는데 그 본처를 이제 내치고 이제 그 당시 유경수 집안은 충북 옥천에서 꽤 명문가였었습니다. 대지주 딸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경수 집안이 이제 박정희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감히 이거는 진짜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유경수가 박정희가 훗날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박정희와의 결혼을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경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박정희라는 사람이 또 이제 그 타고난 여성에 대한 성적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뭐 너무 잘 그렇죠. 아시죠?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뭐 대행사, 소행사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시로 이제 궁정동 안가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그 행사를 치룰 때 그때마다 이제 유경수 여사가 굉장히 분노를 좀 했었고요. 유경수 여사가 이 박정희의 여성 스캔들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야기들이 이 문명자 회고록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문명자, 예. 문성명. 아니 그게가 아니라 이 문명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백악관 최고 출입 기자입니다. 여성 출입 기자. 원래 문명자 씨가 이제 삼선 개헌 전까지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유경수 여사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문명자 그 기자와 그 남편이 박정희 삼선 개헌을 반대를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망명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백악관에 출입을 하게 됐고 문명자 씨가 이제 그 미국으로 왔던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제 민통년 의장이었던 김대중을 이제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왔죠. 그래서 이제 문명자 여사가 내가 만난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유경수 여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평창동에 거기에 이제 또 비밀 안가를 두었던 거예요. 평창동이에요? 예, 평창동에. 궁정동은 그냥 공식적인 뭐, 안가고. 공식적이고 이제 평창동은 이제 그 여성과의 관계만을 전담으로 하는 이제 평창동 안가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그 문명자 여사가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유경수 여사하고 둘이 같이 평창동 집을 이제 찾아간 이야기. 그런데 집까지 확인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고 유경수 여사의 이제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늘 머리를 위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였었습니다.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김대중 그 후보하고 아주 대단히 큰 이제 경쟁을 할 때였죠. 그때 그렇죠. 표 차이가 별로 안 났을 때였는데 김대중 후보의 그 부인이었던 이호 여사, 이호 여사가 김대중 후보를 위해서 정말 이제 온갖 연설을 하러 다니고 막 했었었죠. 그래서 유경수 여사도 야 나도 이렇게 청와대 안에서 앉아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대통령 비서한테 전화를 했더니 각하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니까 각하가 유성호텔에 계십니다. 그래서 또 유성호텔을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이제 막 이제 각하 어느 방에 계시느냐? 그래서 이제 그 각하 방으로 갔더니 각하가 당대 최고의 여배우와 침대 위에서 이제 이렇게 옷을 벗고 계시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각하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열이 받아서 재터리를 내던졌는데 재터리로 이제 요 이마를 맞는 바람에 그래서 이마를 맞아서 이제 이마의 상처를 가리느냐고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내리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유경수 여사가 그 이제 유경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렇죠. 유경재단이라는 것이 이제 그 유경수의 이제 육자와 영자 이제 합쳐서 유경재단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 유경재단이 이제 어린이 회관, 남산의 어린이 회관을 이제 만들고 어린이 대공원도 다 거기서 그건 다 중곡동에 있는 거 관리하고 이제 유경재단이 그 이제 남산 케이블카도 먹었죠. 지금도 그 유경재단과 관련된 인물들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와 관련된 인물들, 이 사람들이 아직도 남산 케이블카와 관련된 뭐 사업들을 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관련돼서 정수장학회는 이제 박정희의 정자하고 유경수의 숫자를 그렇죠. 합쳐서 이제 만든 거죠. 이게 뭐 부산일보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제 그 먹은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경수 여사가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이것과 관련된 일을 좀 했었고 그리고 좀 이제 그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런 기여 같은 거를 했었다. 뭐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그 박정희 정권이 어쨌든 계속해서 반인권적인 행동을 할 때 그나마 그것을 좀 이렇게 막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하면서 인터넷을 뒤지면서 이제 그 대통령의 부인들 한번 뒤져봤어요. 예. 그 육박전이 유경수 여사랑 박정희랑 싸운 데서 유래가 됐다 이런 말도 설이 있던데 이건 뭐 그냥 설이죠. 아이 그건 설이지. 예. 육박전이라는 그러면서 말은 뭐 육체로다가 확 부딪히는 아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 예. 내놓고 이제 그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욕하기 뭐하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고 재떨이로 막 때리고 막 이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도 아무튼간에 유경수 여사가 좀 기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여성 편력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둘이 싸웠다. 그러면서 이제 육박전이 거서 나왔다 이런 뭐 썰이 그런 있더라고요. 이야기도 있고 지금도 이제 그 한국 현대사에 몇 개의 미스테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미스테리가 가령 이제 아웅산 폭파 사건, 예. 또 뭐 천안함 사건, 뭐 이런 몇 가지 미스테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미스테리 사건을 이제 그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세광. 예, 문세광 저격 사건인데 당시 문세광이 갖고 있었던 총의 탄알보다 한 발이 더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뭐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예.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예, 그것은 뭐 명확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이순자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마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안 좋은 이미지의 영부인은 이순자 여사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을 하죠.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가 이규동 장군이었죠. 육사 교장한. 예, 육사 교장을 그렇죠. 했죠. 예, 그래서 이규동 장군이 이제 그 전두환을 이제 찍은 거죠. 그래서 전두환을 찍어서 전두환은 하고 자기 딸 이순자를 이제 거의 정략 결혼하다시피 하는데 전두환은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죠. 전두환이 그 육사에 이제 학생이 아니라 육사에 이제 생도대장을 했었습니다. 학생이 아닌데 생도대장. 네, 생도대장은 이제 생도들을 관리하는 대장에서 대위가 생도대장. 아. 예,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육사 교관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육사 교관 중에서 이제 잘 나가는 이제 교관이었는데 생도대장을 하던 시절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전두환이 야 기회는 찬스다 생각을 해가지고 육사 생도들을 다 끌고 나와서 광화문 앞에서 5.16 군사 쿠데타 지지 그렇죠, 행진을 예.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눈에 확 들었죠. 예. 그때부터 전두환이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 전두환이 이제 막 소령 이때부터 장군들이랑 술 처먹고 다니고 뭐 아주 대단했었죠. 이제 그런 그 전두환을 유심하게 봤던 이규동이 이제 자기 딸을 이화여자대학 다니던 딸을 대학을 중퇴시켰다 중퇴시켰다 그러네요, 보니까. 이대는
장상 총리가 총장할 때 예. 장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국무총리 서리로 됐다가 이제 잘렸죠. 예, 근데 그분이 이대 총장을 했는데 결혼한 상태로 총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대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총장이 예. 결혼하면 총장이 안 되게 되는데 장상이 총장을 하려고 그래서 당시 이대의 옛 그 위에 전 총장 라인들을 설득해 갖고 이제 했는데 이대는 학칙상 당시에 결혼을 하면은 학교를 중퇴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순자가 중퇴를 해서 결국 이제 이순자가 12.12 구테타까지도 이제 관여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12 구테타에서 이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이제 구속시켜 버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12.12 구테타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그 뒤에 이제 그 80년으로 넘어오면서 민주화의 봄을 짓밟고 5.17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계엄령에 이제 반발했던 전남대생들이 5월 18일 날 이제 그 항의 시위하는 것을 갖다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5.18 예. 광주민주항쟁을 이제 엄청난 이제 지닥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 그 이순자는 탐욕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이게 며칠 뒤에 방송될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자면 지난 그 3월 15일 날 예. 아침에 이제 대한민국에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전두환 손자. 예, 전두환 손자. 예, 전두환 손자가 이제 뭐 자기가 어려서 예. 전두환이랑 같이 찍은 사진. 이순자 집에서 이제 스크린 골프 치는 것도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그거 보니까. 다 나오고. 전두환은 학살자라고 예. 손자가 양심 선언하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전두환과 관련된 그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상당수가 이순자 집안에서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규동 저희 대학이 있는 한신대학교 그 옆에 있는 산들이 다 이규동 땅 아니었었습니까? 아, 거기 그 저 네. 세마대 그 헬기장이라 그럼요. 그러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아버지 이수 거였고 예. 그래서 옛날에 80년대에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이규동 그 집안 살림 거기 살림 불 지르러 가고 그랬었어요. 아,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예, 불 지르러 예. 가고 그래서 이제 막 이규동이 전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자기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도로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로를 뒤로 해갖고 뭐 지금 카페 거리가 그 도로 옆으로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 지금 이제 옛날에 50 청문회 때 나왔지만 이순자 남동생이 이규석이었죠. 예, 그래서 그 남동생이 대한민국의 모든 신호등을 다 만드는 회사 대표를 했죠. 아, 예, 그래서 딱 허가권이 거기만 있었던 거예요. 야, 예, 그래갖고 그때 도로 내면 신호등이 막 만들어지고 그 신호등은 다 이순자 집안에서 신호등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뭐 독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서 막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됐죠. 그런 전두환은 자기 동생은 정경환이가 새마을 총재했었죠. 그랬죠. 그리고 이순자도 자기 동생 아버지 해가지고 엄청 다 해 먹었네요. 그럼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뭐 엄청 해먹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정치 헌금, 재벌들 헌금 이게 막 왔는데 그 당시에 헌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두환이 요거 이제 공식으로 나온 기록 이야기입니다. 전두환이 당시에 일주일에 보통 이제 여기저기서 걷어서 온 돈이 당시 돈으로 한 1억씩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1억이면 뭐. 그 당시에 80년대 1억인 거예요. 80년대 1억. 지금 1억이 아니고 아이고. 지금 1억도 무지하게 큰데 그 80년대 그때는 한 300만 원이면 집 한 채 샀거든요. 그렇죠. 예, 3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사던 시절에 1억씩 걷었다는 거예요. 1억씩. 그래서 걷어가지고 이제 막 나눠줬는데 나중에 장세동한테 가끔가다 용돈씩 줬는데 장세동이 이제 저 전두환이 이제 백담사 갔다 오고 났을 때 각하 제가 지금까지 형님께서 주어주셨던 돈을
이렇게 좀 모아서 이거로 쓰십시오 하고 준 돈이 한 5억인가 6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돈 준 거 이렇게 그냥 야 너 저 대리비에 뭐 택시비에 뭐 이렇게 줬던 돈이. 이순자 씨 얘기 나오니까 오늘 보니까 아무튼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는 학살자였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랑 이거 다 오픈하고 이순자 씨 이제 집 안에 뭐 골프존인가 이거 설치해놓고 골프를 치더라고 실내에서. 아니 그 연희동 그 집에 엘리베이터가 당시 설치돼 근데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오래도 산다고 들면서 옛날에 그 백담사 갔다 오고 저 전두환이가 그때 추징금이 몇 천억 맞았잖아요. 근데 나 가진 거 18만 원밖에 29만 원, 29만 원이에요? 예, 예. 18만 원이 아니라 예. 그랬던 사람이 참 집안에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스크린 골프 종류에 예, 그 예. 연습을 하더라고. 스크린 골프존 하나 설치하는데 1억이 좀 더 들어갑니다. 아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런 공간이면 방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거실을 사용하지 어떻게 그걸 혼자서 아니 뭐 연희동 집 무지하게 크잖아요. 안 가봐가지고. 아 이거 옛날에 뭐 저 우리 저 화염병 던지러 막.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입구만 가보고 아, 그렇죠. 들어가 아이 우리도 못 들어가봤지 그거야. 근데 그 이순자로 상징하는 것은 이제 뭐 보통 주걱턱 뭐 이런 이제 외모적 비라 발언도 있었는데 이순자는 실제 그이 탐욕의 화신 이렇게 많이 불렸고요. 그리고 남편과 더불어서 이제 돈을 갖다가 재벌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한테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을 걷는 역할도 같이 했었다. 뭐 이순자에 대한 뭐 평가는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순자 씨, 손명순, 그다음에 김윤옥 다 2대 출신이네요. 2대가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도 대한민국 여사님들을 많이 배출했네요. 그럼 저 김옥숙도 2대 출신이에요.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도. 그러니까 예, 김옥숙도 2대. 또 저 김영삼 대통령 부인도 손명순도 2대. 그리고 저기 김대중 대통령 부인도 2대. 예, 이렇게 됐는데 김옥숙이라고 하는 영부인이 세상에 많이 안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아니 그 김옥숙 씨는 경북대 사범대 경북대 사범대 나왔나? 가정학과 진학후 결혼하며 중퇴했다고 나오네. 그렇구나. 그럼 거기도 이거죠. 또 대구 사람이니까. 예. 김옥숙 오빠가 오빠가 육사 11기 동기였죠. 그 이제 전두환 노태우 다. 그 노태우는 원래 대구공고를 같이 다녔어요. 대구공고를 다니다가 대구공고에서 나와서 경북고등학교로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머리는 훨씬 더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 제 대학 다닐 때 스승님이 우인 김용덕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중앙대 사학과 교수로 오시기 전에 육사 교관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당시 11기들을 직접 가르치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전두환이가 육사 11기 전체에서 제일 꼴찌, 공부 제일 못해가지고 그리고 노태우가 제일 공부를 잘한 축에 속했다. 노태우는 뭐 품성도 좋았다 그랬는데 그 늘 이제 노태우가 전두환을 쫓아간 거죠. 전두환이 먼저 하고 나면 그 뒤에 노태우가 가고 항상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김옥숙 여사한테는 치명타였어요. 그래서 김옥숙이 늘 이순자한테 시달림을 당했죠. 그래서 김옥숙이 이제 드디어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고 나서 이제 이순자한테 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 됐는데 실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느냐? 못 쳤어요. 못 쳤죠. 이순자의 기에 눌려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고 김옥숙은 어쨌든 그 독재자의 부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여린 성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죄가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었죠. 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전두환 가족들하고 노태우 가족들하고 이제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노태우 집안에서 제일 억울하게 된 케이스가 이제 노소영. 노소영. 노소영은 그렇죠. 이제 그
최태원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완전 정락 결혼이었죠. 당시 이제 최종현 회장이 노태우와 정락 결혼을 하면서 별 볼 일 없던 이제 SK 선경 합섬 직물 이거 하던 회사가 갑자기 이제 유공을 인수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대한석유공사가 이제 유공으로 돼서 그 유공을 인수해서 이제 SK가 이 석유 기반으로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동통신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SK 이동통신을 이제 받아서 SK텔레콤 이렇게 되면서 그걸로 막 떼돈을 벌었죠. 그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전화번호가 다 010이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제 기억에는 011이면 무조건 SK, 017이면 KT, 016이면 LG 뭐 이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011에 갖고 있는 거 SK텔레콤 가입했다는 게 나름 이제 휴대폰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약간 뽀다고 나는 거죠. 그렇죠. 뽀다고도 나고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제 전화는 다 SK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어요? 국제 전화를. 아. 네. 그때 이제 노태우 시기에 이제 해외 여행의 자율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노태우 말년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해외여행 나가면서 국제 전화가 이제 커져 나가게 됐죠. 그때 국제 전화의 어떤 허용권을 SK만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 뭐 무지하게 벌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소영 씨가 최태원하고 이혼을 하면서 그 뭐 몇십조의 이혼 비용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0조가 넘는 비용을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 내용이 바로 이동통신으로 SK가 돈을 벌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거지 SK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뭐 좀 있었는데 뭐 지금 영부인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잠깐 빠졌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노재현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죄가를 사과한 것은 어머니의 영향도 난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머니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분한 스타일이었고요. 그 노태우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이제 보니까 김옥숙 여사 보면은 노태우도 사실은 물태우라고 이제 우리가 네. 그랬죠. 근데 사실 어쩌다가 대통령 된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좀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물태우잖아요. 근데 김옥순 씨도 보니까 원래는 적극적 성격인데 아무튼 이순자 씨 그렇게 50 청문회 때 박살 나는 거 보고 좀 조신하게 좀 했다. 그리고 좀 품성 자체가 그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옥수 씨는 약간 그래도 좀 차분한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차분한 이미지가 있었죠. 예. 아무튼 또 계속 이렇게 좀 그 손명순 예. 씨도 이제 굉장히 정치인의 아내로서는 예.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돈을 펑펑 잘 쓰는 사람이에요. 김영삼도 돈 정치 자금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 집안이 이제 부자였잖아요. 부자죠. 그죠? 부자였고 그래서 김영삼이 이제 돈도 잘 쓰고 젊어서 인물이 좋았어요. 아 좋았죠. 예, 예. 그래서 YS가 혼외자도 있죠. 예. 그거 모르겠고요. 아니 그거는 공식적으로 나왔죠. 왜 예. 그러냐면 김영삼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재산과 관련된 걸 요구를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 있을 때 그때 김현철이랑 배가 다른 동생이 저 형제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랬죠. 예, 그 얘기. 그랬고 그래서 그 YS가 당시에 이제 그 법원이 그 이제 이게 아버지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하면은 그 나오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거부를 하면은 법원이 친자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자로 인정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손명순 여사가 정치인의 아내로서 보통 여자가 아니다. 남편이 그렇게 이제 바깥에서 자식을 낳은 것까지도 다 그냥 꾹 참고 그 남편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던 여성이었다. 그래서 뭐 그 아침에 당시 이제 그 동교동 상도동 이게 양쪽 그 이제 큰 흐름에서 민주당 내에 이제 두 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두 파의 늘 특징이 늘 6시에 회의를 해요. 아침에 다 6시에. 그러니까 요즘 저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보스 모시는 거하고
옛날 그 이 저 70년대 80년대 보스 모시는 거하고 하늘과 땅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 그렇죠. 그때는 뭐 밤새 술 먹다가도 6시에 딱 동교동 가고 상도동 가 있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뭐 사람을 봐야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요즘은 이제 뭐 줌회의다. 아 뭐 핸드폰으로 다 하고 막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 손명순 여사가 아침에 일찍 벌써 4시부터 일어나서 아침 이제 해장국 끓이고 뭐 반찬 다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한 거예요. 그 어찌됐건 간에 그 송명숙 여사나 이유 여사나 그 두 분 대통령까지의 과정이 수십 년 동안 야당 정치인으로서 핍박받고 살았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 손명숙 여사나 이유 여사나 고생은 참 자, 많이 하셨을 시간이 것 같아요. 없으니까 이제 확 넘어가죠. 확 자. 넘어가는데 자, 지금의 이제 오늘의 주제 저기 중에 한 명인 우리 김건희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 하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수원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10년의 성찰과 새로운 10년 10주년 기념 행사를 4월 11일 날 어디야? DS 컨벤션 1층 옛날에 그 농민회관이라 그러죠. 거기서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진행합니다. 우리 이 영상 보시고 꼭 좀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핸드폰 일정표에 저장해 놨습니다. 예. 여러서 지금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가장 핫한 거.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할게. 김건희 여사에 김건희 대해서- 씨라 그러죠, 뭐. 김건희 씨 좋아요. 예.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매일 조롱합니다. 예. 지금 지금 캐나다 같은 데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조롱하는 방송이 많이 나와요. 프랑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대만에서는 수시로 나오고 중국에서도 수시로 나오고. 근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 역사상 해방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으로 이호 여사가 꼽힙니다. 이유 여사. 예, 이호 여사는 왜 꼽히냐? 이호 여사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예. 우리나라 한국 여성운동도 1세대죠. 그렇죠. 고생도 한국 많이 하시고. 여성운동 1세대이기도 하고 이호 여사는 세계 인권운동사에서 굉장히 족적을 남긴 위대한 여성운동가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여사가 단순하게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로서의 위상이 아니라 이호 여사 자체는 인권운동가로서 평화운동가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의 많은 언론들 또 국가 주요 그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호 여사가 외국을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와서 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인사는 김대중과 이호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계 인권운동사에서 빛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경의 마음으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대한민국의 위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세계 국가 주요 그 대통령 혹은 총리, 국가 수반들이 또 국가 수반의 영부인들이 와서 이렇게 존경을 표시하던 이 대한민국의 이호 여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현재 21세기 2023년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씨가 어떤 사람이냐? 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이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는 빼고 김건희 씨가 대학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면은 당시 김건희 씨가 대학 다닐 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 했던 여기 수원 경기대. 예, 여기 수원 경기대 출신. 아. 여기 경기대 미대 출신이죠. 예. 그럼 우리 회원이신 서동수 뭐 다 다 그렇죠. 경기대 미대나. 예, 그런데 거기 미대나. 뭐 좀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한참 차이 나지. 동수형하고는 좀 짬밥이 다르죠. 6년 차이죠, 뭐. 그러니까 동수형이 학교 다닐 때는 아무튼 뭐 경기대 나왔구나. 지금 우리 뭐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하고 직접적인 활동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 수원 지역에서 이제 촛불 열심히 하는 이제 박영봉 씨, 박영봉 씨, 예. 예, 우리 회원입니다. 거기서. 최승재, 이거 이 사람들 다 경기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연배가 같은 시기에 학교를 같은 시기학교 다녔죠. 예. 차이도 뭐 한두 살 예. 나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예. 그 박영봉 씨 총학생회장 하기 전에 앞에 총학생회장 했던 그 분이 예. 지금 현직 뭐 언론사에 지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의 특수 관계에 있는 후배인데 저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자 우리 등산이나 같이 하자. 그러고 이제 광교산 등산을 하는데 저 옆에 가다가 형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게. 그 미대를 지나가는데 이게 경기대학교에서 저 형제복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에 미대가 있습니다. 경기대 미대가. 예, 미대가 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형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이 김건희가 이 경기대를 아주 누비고 다녔어.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경기대 미대 4인방 중에 하나가 김건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기대 학생들 중에 김건희를 몰랐던 사람이 없었다. 하도 옷을 그냥 뭐 이거는 뭐 화려한 단계를 넘어서 너무 야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집은 계속 부자였나 보죠. 엄마가 뭐 최은순 부동산 투기하고 그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최은순 씨가 모텔 운영하고 있을 때잖아요. 예, 그래서 양평에서 이제 모텔 운영하다가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양재택 씨 제가 양재택 씨도 자주 만나는데 양재택 씨가 돈이 좀 많았거든. 그래서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이 양재택 선생을 그렇게 꼬드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 돈 빼먹으려고 이제 그 나이에도 자기 육체적 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꼬드겼는데 양재택 씨가 안 넘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을 벌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가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죠? 컴플렉스가 그 권력에 대한 컴플렉스 예. 이런 게 좀 있었죠. 김명신 씨 이제 김건희 씨 이름 전에 김명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김명신 씨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삼부토건에 이제 그 있었던 이제 나이트클럽 예. 뭐였지 그거 거기가 지금은 이제 그 저 조선 호텔로 바뀌어 라마다 있죠. 호텔. 라마다 예. 라마다 르네상스 예. 그 건물 자리가 지금 이제 호텔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자리가 이제 교직원 공제조합 건물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 그때 이제 당시 라마다의 이제 에이스였다라고 예. 하는 거고 제가 그 뭐 방송에서 그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혜욱 선생님한테 예. 제가 이제 왜 김건희 씨가 안 선생님한테 11번이나 이렇게 그 만나는 과정이 있었느냐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안혜욱 선생님이 또 저하고 술 한잔 하시겠다고 수원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또 갈비집에서 모셔서 또 드리면서 갈비집 비싼데. 아니 돼지갈비를 모셔가지고 돼지갈비요? 예, 저기 팔달구청에 있는 화천갈비에서 돼지갈비를 모셔서 화천갈비 맛있죠. 예, 그 집 돼지갈비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하여튼 화천갈비는 맛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시 삼부토건 회장이 이회창 씨의 서울법대 동기랍니다. 이회창이요? 이회창. 예, 대통령 선거 나왔다 2번 떨어진 회창. 예. 이해찬 대표 민주당 대표 아니고 이회창. 이회창. 그래서 이회찬 그 양반은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고 이회창은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회창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대선 때 자기가 그 김건희를 만난 게 이제 대선 때였다는 거죠. 그때 이제 자기가 대한 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이었기 때문에 예. 당시 전국에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태권도 체육관이 제일 많았는데 그렇죠. 그때 자기가 명령하면 다 누구 찍어라 뭐 이런 시절이어가지고 바로 그 삼부토건 회장이 자기를 그렇게 접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왜 이 태권도 연맹 회장이었던 이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김건희를 옆에 파트너로 붙이고 했을까? 이런. 예, 저는 근데 아니 엄마가 아무튼 뭐 모텔을 운영하고 뭐해서 돈 많아. 그런데 왜 김건희 씨는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진짜 줄리라는
가명을 가지고 에이스로 뛰었나 이런 사실은 의문은 좀 있어요. 왜 그게 왜 그랬을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왜 그럴까? 권력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권력에 대한 예. 갈증이 그러니까 당시 삼부토건 그 라마다 르네상스 VIP 룸은 검사, 판사 그리고 재벌가들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는 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인연의 끈을 맺고 그런 출세하고 싶은 욕구가 바다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참 그래서 그 진짜 뭐 김건희 씨도 나이가 작은 나이는 아닌데 웬만하면 그때 당시에는 집이 좀 살고 그러면 이제 얼굴 뭐 뜯어고치고 이런 건 저는 뭐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야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근데 지배하고 그거는 우리 싶었나 정 이런- 이사님이 예. 약간 생각을 잘못하신 겁니다. 아 그래요? 김건희 씨가 2번의 초대형 성형 수술을 합니다. 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완전히 변했다고만요. 근데 그 인간으로. 초대형 성형 수술은 예. 목숨을 건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완전히 막 깎고 뭐 전신 마취해서 그 너무너무 어려운 수술을 2번을 한 건데 이거는 바로 그 엄청난 출세 욕구, 권력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닌 그러게, 거지. 거기다가 이름을 건의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건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건의로 바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천공이 이름이 이병철이잖아. 아 천공이 천공 천공하고 이병철의 장은 이름이 같고 예. 그래서 천공의 제자, 천공의 여자식이 되고 싶어서 그 건의로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건희 회장 같이 돈이 많고 이렇게 출세하고 싶어서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좀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고 재밌게 들리네요.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안혜옥 선생한테 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 뭐 그렇죠. 예,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 다 이거 폐쇄되고 이제 다 감옥 갑니다 이거. 저기 저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이제 뒷얘기들은 뒤풀이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우리 김지현 교수님이랑 생각이 약간 다른데 전체적인 동의해요. 뭐 출신이 어쩌고 뭐 줄리고 뭐 혼전 동거를 누구랑 해고 그 다음에 뭐 성형을 하고 모든 것은 그래도 난 이 개인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웬만큼 좀 이해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게 학력 위조. 예. 이거 처벌 안 하고 수사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조작. 맞습니다. 요즘 저 유명하죠. 브라보콘 CM성으로 패러다이한 거. 네. 예. 도이치모터스랑 우리기술금융인가? 네. 예, 그거. 그다음에 무속. 네.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남는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구속감이죠. 지금 이제 조국 교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치면 이거는 뭐 거의 무기징역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공개 안 하는 국민대도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나쁜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구 개념으로 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이력을 이제 보통 레퍼런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레퍼런스를 갖다가 사실과 다르게 쓰면은 어떠한 기업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학교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웬만한 그 시의원 도의원도요 학력에 대해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요 후보 자격 없어요. 후보 자격도 없고 그건 선거법 위반으로 다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 뭐 너무나 많은 학력 위조를 했기 때문에 위조해서 또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해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들이 학력 위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학력 위조한 사람은 없었고 물론 이순자 같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있었지만 김건희는 그 탐욕을 단계를 몇 배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게 주가 조작이죠.
주가 조작인데 주가 조작도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주가 조작을 옛날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은 일체 없다.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을 하고자 하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손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영상이나 음성도 나오지만 예. 직접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이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실수를 한 게 내가 권오수하고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어. 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권오수라는 사람하고 알면서 주가와 관련된 조작 이런 것들이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제보자 제보자 X가 이제 그 김건희와 권오수의 사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에 제보자 X를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만나서 이제 제보자 X하고 저하고 이제 그 내가 좀 깊이 물어볼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그 제보자 X가 그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 검찰들하고 싸우고 뭐 주가 조작 관련된 그 드라마 제목을 잘 모르겠네. TVN에서 나왔던 거였는데 거기 실제 주인공입니다. 실제 주인공인데 그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정도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종신형입니다. 형량 자체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숙미주의자인데 그렇게 미국에 늘 따라하고 하는데 왜 이거는 수사를 안 하고 그러는지 정말 악인들인 거죠. 악인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 주가 조작 이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모든 그 선거법과 관련된 것이 중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 당시 그 이제 선거 관련해서 TV 토론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예. 그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거 그것이 27만 표 차이에서 이 거짓말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당시에 김건희가 주가 조작한 게 사실인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었다고 한다면 당시 27만 표가 오히려 역으로다가 이재명 후보한테 더 많이 갔을 수 있는 거죠. 어휴, 그럼요. 그 이상이겠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거는 당시 주가 조작을 했던 김건희 씨도 감옥에 가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당시 선거 법정 비용 약 500억이 넘는 이것을 다 개인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직전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소시효는 그래서 이제 저는 15년인데 뭉개고 계속 뭉개고 가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뭉개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이 대통령 이제 이 기간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그 이 제기된 게 있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효가 중지되고 시효가 중지돼 있기 때문에 요 주가 조작 문제는 이제 계속 그 뒤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속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거는 뭐 실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천공이 역할을 했고 또 관저와 관련해서도 역할을 한 거 이건 지금 이제 김종대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 두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면 용산 집무실은 뭐고 청와대는 뭐고 지금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용산 집무실은 옛날에 국방부 자리 육군 참모 그러니까 국방부 자리죠. 국방부 자리. 거기서는 뭐 하고 청와대에서는 또 들어가서 뭐 하고나 아니, 그게 자, 이해가 안 가. 청와대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고 요즘 하잖아요. 영빈관만. 영빈관만. 그 이제 그 대통령실과
그 이제 옛날 국방부 청사를 지금 대통령실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뭐 비서관들도 있고 5층에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이 2개예요. 3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고 매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3층과 5층의 대통령 집무실을 김건희 씨가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대통령 집무실을 왜 와이프가 같이 쓰냐? 와이프는 법적 지위가 있는 게 아닌데 옛날처럼 그 제2부속실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영부인을 관리하는 게 있다면은 그 영부인실이 따로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 지금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한남동에 바로 외무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쓰고 있는 거 관저. 예, 관저. 예. 옛날에는 청와대 안에 바로 그 집무 공간이 있고 관저 공간, 잠자는 그렇죠. 숙소 공간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사하는 영빈관도 영빈관이 있고. 따로 있었고 그런데 지금 행사하는 영빈관은 청와대 걸 쓰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건물을 쓰고 관저는 외무부 장관이 사용된 외무부 장관 공간을 외무부 장관을 딴 데로 내보내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외무부 장관 공간이 천공이 풍수적으로 좋다라고 해서 원래는 국방부 안에 있었던 그 국방부 장관 공관을 쓰기로 했는데 천공이 와서 국방부 장관 공관이 야 여기 뭐 형편없어 풍수적으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 외무부 장관 공관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천공은 대체 그냥 도사라고 칭하는 아니 천공은 이제 사람입니까? 사이비죠. 그러니까 이 사이비도 요즘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많이 나오는 뭐 JMS나 정명석 그다음에 뭐 아가동사 여기가 이제 기독교 이제 복음주의 아주 이제 이쪽으로 사입이잖아요. 근데 이제 천공은 뭐 불교 쪽인지 도교 쪽인지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종파도 없이 그냥 천공은 법원에서 예. 공식적으로 사이비 교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공이 지금 이제 그 이 정법 시대 2인자가 신모 여인이 있잖아요. 예. 그 신모 여인과 바람이 났죠. 간통죄 폐지되기 전에 예. 바람이 나서 남편이 이제 그 간통죄로다가 두 사람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됐고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판사가 천공 이병철에 대해서 사이비 교주라고 아주 명확하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 특별한 종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정법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자기 종파를 좀 만든 거죠. 그게 그러니까 불교도 도교도 뭐 이것도 아닌 뭐 진짜 말 그대로 사이비로 하는 건데 이 천공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옛날에 뭐 대순진류회 쪽에서도 좀 뭐 있었고 뭐 불교 쪽에서도 있었는데 천공의 그 제자가 지공이라고 있어 지공 있죠. 지공. 예. 그리고 지금 천지. 천지인. 예. 그래서 그 지금 신모 여인이 인공이에요, 인공. 천지인. 예, 천지인. 김건희는 뭐 돼요? 김건희는 이제 그 밑에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천지인. 그 지공이 한 인터뷰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공이 한 인터뷰가 이제 더 탐사에서도 나왔고 예. 파블라에서도 이제 심혁 기자가 이제 만나고 왔는데 천공이 이제 문자를 모른다. 한글을 모르는 거죠, 한글을. 한글을 모르는데 순 이제 이빨로만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런 무속 세계에 있는 사이비 무속인들이 이제 국가 운영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 운영에. 그래서 천공이 이제 뭐 그 영부인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뭐 김건희 씨가 막 뭐 다니고 또 그 미국 일본과 아주 친해져야 된다. 일본을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이런 대일본 정책이 굴욕 외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뭐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이제 그 윤석열 김건희가 미국에 갔었을 때도 천공특 때 미국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연설도 하려고 이제 뭐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거다. 여기서 제일 핵심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국가 운영을 사적인 권력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 윤석열, 김건희, 천공 이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국민이
국민이 만들어준 국가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이 국가 권력을 철저하게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와 그리고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엄청나게 큰 문제이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아서 끝내 패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이제 분명하게 그 김정 교수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개인 사생활적인 거는 사생활이지만 공적으로 검증을 받고 학력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증받고 떳떳할 의무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작년 가을부터 지금은 따셔졌지만 광장에서 거리에서 그 민주주의 촛불을 함께 열심히 들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촛불 교수 김준혁 교수님 앞날 힘차게 응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저거를 물어보려고 했어. 이건 또 번외 얘기인데 저는 그 윤석열 씨 대통령의 줄리를 보면서 김건희 씨를 보면서 옛날에 그 러시아 그 공국이었나요? 예. 거기에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라스푸틴. 예. 예. 나라를 말아먹은 거. 예. 뭐 약간 좀 능력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그거 혹시 아시면 한번 얘기 좀. 이 지금 이제 천공에 대해서 예. 천공과 윤석열의 관계에 대해서 라스푸틴과 비교하는 해외 기사가 나왔어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정확하게 3주 전입니다. 예. 3주 전에 이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 어떻게 되는 건가? 한 달 되겠죠. 한 달 정도 되겠네요. 한 달 전에 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예. 더 타임즈인데 이게 영국의 가장 우파 언론이고 영국의 귀족들 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건데 영국에서는 이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언론사가 더 타임즈입니다. 네. 그 더 타임즈에서 그 기사가 나와서 제가 1유로를 내고 전문을 다 읽었어요. 아. 직접 들어가 갖고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그 더 타임즈는 굉장히 그 고급 언어로 사용해서 쓰는 건데 여기서 그 지금 대한민국에 라스푸틴과 같은 천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예. 그런데 윤석열은 나는 이 천공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제목이 나는 천공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 사이비 교주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 뭐 혹은 뭐 그 가짜 마법사 뭐 이렇게 되는데 예. 나는 이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민들로부터 천공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의 영향을 받고 그의 부인 김건희도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용산으로 이전하고 관저가 이전되는데 그 이 천공이 깊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대한민국에 나오고 있다. 이 내용이 영국의 더 타임즈에 나온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그 라스푸틴 이 사람은 사실은 뭐 집무실을 옮기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 사람 라스푸틴은 이제 뻥치면서 예. 사람들 이제 뭐 예. 전쟁을 가게 만들고 뭐 돈 갈취하고 이런 건 있는데 라스푸틴보다 천공이 더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건 뭐 임기 5년짜리인데 예. 거기서 어떻게 청와대 나와서 용산 집무실로 옮기라 그러고 한남동 가라 그러고 이건 뭐 라스푸틴은 이때는 황제 차르 베스인지 예. 모르겠네요. 마지막이죠. 예. 그 상태에서 그런 사람한테도 이렇게 못했는데 천공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염력이 천공이 있는 거지. 이제 2달 전에 3달 전이네요. 3달 전에 자기가 이제 동아한 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나가서 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천공의 얼굴을 무지하게 많이들 보실 겁니다. 예,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시 네. 라스